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출연을 요청해 주신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증시와 부동산 등 다방면의 해안을 갖고 계신 전문가십니다.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선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그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은 일방적으로 뭐 떨어지는 건 아닌데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8월 초에 2,450 기록한 이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제가 1994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일했는데요. 네. 6개월 동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면 쉬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도 마이너스 4에서 5% 조정받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의 이유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여기서 왜 조정을 받느냐면요. 지금까지는 빠르게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경제가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도 않았잖아요. 그 예, 그래서 최근에 IMF 보고서도 보면 한국의 성장률을 세계의 성장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예.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58조를 기록했다가 작년에 26조 기록했다가 지금은 올해가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1, 2, 3분기 합이 27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치를 넘었었나요? 작년치를 넘었었습니다. 네. 뭐 LG전자, 뭐 LG화학, 일반 케미칼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망가지지 않았네. 네. 그걸로 빠르게 복원이 된 거거든요, 주가가.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4분기 10월, 11월, 12월 달 주식 시장은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과연 이 어닝의 회복세가 내년에도 과연 지속이 되나? 네.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10월 달부터 11월 중순까지가 어닝 시즌이잖아요. 예.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기업들이 또 가이던스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하나 수급의 교란 요인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바이든이 되면 법인세를 21에서 또 28% 올린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그거는 기업의 캐시플로우 미래의 현금 흐름을 또 갉아먹는 거니까 누가 될지에 따라서 투자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변수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변수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또 대주주 과세 요건, 네. 요즘 논란이 많은 네. 네. 그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그동안에 빅세븐에 해당됐던 이 기업들 중에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보면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랐고 거기에 3억 이상 해당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수급 교란 요인까지 겹쳐지면서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네. 그 단기적으로는 역시 그 미국 대선이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요. 근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정해지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대선 이후에는 이제 증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런 또 전문가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전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근데 바이든이 되면 아까 분명히 법인세를 올리는 거는 미국 기업에 그만큼 주주들이 가야 될 몫을 예. 정부가 세금으로 뺏어간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법인세 변화는 없겠구나. 오히려 뭐 15%까지 낮추자 뭐 얘기도 있긴 하지만 예. 바이든이 되면 20%, 8%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그 성장에 그만큼 캐시플로우를 까먹는 만큼 예. 기울기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거고요. 네. 이게 바이든이 당선됐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꺾어진다든지 뭐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그렇죠. 예. 나는 뭐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쪽 섹터가 좋아질 겁니다. 그쪽 섹터가 좋아질 거고. 그래서 일단은
누가 되든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 시장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 미국 시장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트럼프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또 바이든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은 해놓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요약을 해드리면 예. 누가 되든 음. 누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망가지는 이런 그림은 없다. 네. 예. 2016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미국의 그 여론조사 결과로는 대부분이 바이든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보니까 당시에도 트럼프를 맞췄던 그 여론조사 업체가 이번에도 트럼프가 될 것이다. 트라팔가라는 그룹이라던데 보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특이하다고 했는데 그 전무님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때도 맞췄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업체의 로직이 어떻는지는 저도 궁금한데요. 왜 트럼프가 당선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확률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아. 예,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더라도 예. 무조건 확률로 따지거든요. 예. 그게 맞죠. 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정규 분포에 수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 예상이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테일 리스크에도 노출이 되겠지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정규 분포에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확률을 믿고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야, 미국이라는 정치 시스템은 이제는 8년을 민주당에 했으면 그 다음에는 공화당으로 또 바꾸고 또 8년을 했으면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바꾸고 이렇게 반복돼서 가는 거구나 네. 라는 걸 느꼈고요. 최근 100년 동안의 미국 역사를 보면요. 계속 바꿉니다. 예. 예, 바꾸는데 안 바꾼 경우가 로널드 레이간 대통령이 8년을 하시고 잘하셨잖아요. 예. 예. 아버지 부시겠죠 그때. 네. 그리고 아버지 부시가 같은 공화당으로 예. 12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부시가 4년을 하고 보통은 4년 만에 잘린 대통령은요. 100년 역사에 딱 세 딱 번밖에 세 번이군요. 없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확률적으로 배팅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 미국의 대통령이 아까 4년 만에 잘린 대통령은 세 번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아버지 부시. 예. 그러면 아버지 부시는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는데 왜 잘렸냐? 그 전에 8년 했으니까. 레이건이. 그렇죠. 네. 공화당이 12년 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잘렸던 거고요. 예. 그 전에 1977년부터 1981년도에 레이건이 하기 전에 카터? 카터. 네. 민주당의 지미 카터 네. 4년 하셨는데요. 네. 미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 아마 지미 카터 대통령일 거예요. 아. 예, 엄청난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예. 그 이후에 행보하셨던 것도 보면 인류를 위한 여러 가지 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 네. 그랬는데 4년 만에 잘렸어요. 민주당이 그 전에 민주당이 한 것도 아닌데 그 전에 77년 전에는 그 공화당이 8년 했습니다. 예. 닉슨하고 뭐 포드 뭐. 네, 예. 닉슨하고 제럴드 포드 해가지고 했었는데 아니 지미 카터는 왜 4년 만에 잘렸을까요? 그렇죠. 왜 잘렸을까요? 그때 뭔가 그때 뭐 특별히 잘못을 이란 뭐 사건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던가요? 네, 77년부터 1981년은요 2차 오일 쇼크가 있고 네. 미국의 경제가 실업률이 10%가 넘어가고 경제가 안 좋았구나. 예, 미국의 금융이 박살나고 네. 예, 경제가 안 좋아서 예. 지미 카터 대통령이 4년 만에 잘린 거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4년마다 4년밖에 못하고 잘린 대통령이 있어요. 후보 대통령. 네. 아, 후보. 예, 후보 대통령이 1929년부터 1933년까지 하셨거든요. 대공황이 왔었구나. 대공황이었죠. 그렇죠. 예. 답은 경제다 경제네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라는 말도 있었듯이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서는 4년 만에 손절매를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막 애를 쓰는 이유가 원래는 2019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대선을 대비해서 경제 살리기를 쫙 들어갔었죠. 금리도 빵빵빵 낮추고 그렇죠. 예. 중국하고 합의도 하고 예. 그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네. 실업률이 치솟고 차오르죠. 예. 그게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필패거든요. 네. 그래서 뭐 페드가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추고 하면서 S&P 500을 예. 다 회복시켜 버렸잖아요. 예.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경제 점수로 따졌을 때 뭔가 트럼프의 실수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져서 모르겠는데 네. 일단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했다가 음. 예, 우리가 경제가 다시 이렇게 빠르게 회복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년 만에 손절매를 당한 지미 카터, 음. 허버트 후보 대통령 네. 시절이 재현되기에는 어렵다. 근데 연말 증시에서 이제 또 다른 변수로는 그 대주주 요건 완화 그거 네. 아닙니까? 네. 그 지금 얼마나 이게 파장이 있을지 잘 모르긴 한데, 근데 실제로 내년 4월부터 이제 3억 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한다면은 올 연말까지 이게 얼마나 영향이 클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처럼 예,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이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중소형주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시장이 막 빠지는 이유가 아. 대주주 과세 요건에 의한 부분이고요. 그게 이미 그러면은 영향을 지금 영향을 주고 주고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왜 9월, 10월, 11월로 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거다는, 저는 사실 뭐 이번 3월 달부터 폭락해서 올라오는 5월 달부터 내년까지 3천 간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네, 3천 간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왜 갑자기 9월, 10월 달에 네. 조정이 온다라고 점쟁이처럼 네, 얘기했냐면 산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수. 네. 수급에 대한 네. 교란 요인 때문에 그 교란 요인의 가장 큰 부분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고요.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코스닥 차트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소형주 차트를 보면요, 10월, 11월, 12월은 계속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네.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도가 나오면 아니 그 사람들 잘못이지, 뭘 팔어, 그냥 세금 내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 뭐 중에 뭐 지금 한 800만 명 되잖아요. 투자자가요. 네. 주식 투자가 이번에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800만 명 중에 뭐 한 10만 명도 안 된다. 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게 기재부 논리거든요. 네. 0.36%, 뭐 9만 3천 명인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영향은 별로 안 줄 것이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외할아버지가 2억 5천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우리 형제부터 다 가난해요. 그래서 어떻게 주식을 한번 해보려고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뭐 카카오도 사고 삼성전자도 사고 했는데 나중에 제 3천만 원이 나중에 세금이 날라오게 됩니다. 네, 외할아버지랑 합산을 해봤더니 3억이 넘어간다는 거죠. 예. 야. 근데 요 부분 때문에 3천만 원으로 제가 5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요 세금 문제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는 대기업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을 매수해서 1년 안에 매도를 하면요 22%가 아니라 33% 세금을 네. 내야 됩니다. 오. 네. 모르셨죠? 네. 아 그렇구나. 네, 1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네, 예. 그러면 33% 세금에다가 플러스 내년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대주주 과세 요건인지 몰랐으니까 네, 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1년 반이나 2년 지나면요 불성실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거의 절반을 세금.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그리고 거기다가 따로 1년마다 11% 정도씩 네, 예. 나누기 365일 해가지고 연율 다 계산해서 뭐 2년 50일 하면 2년 50일치의 세금을 다시 더 붙여가지고 세금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50%가 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하나, 작년 재작년에는 수익 내기가 힘든 장이었잖아요. 특히 2018년 같은 경우. 예. 그러면 2018년도에 1억 손해가 났어요. 네, 그리고 올해 다시 1억이 회복이 됐는데 작년에 손해 난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이게 올해 이익 났으니까 세금 내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합리적이면 이 정도 저세 저항이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이번에 3월 달에 박살났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3억 들고 있었다 치자고요. 박살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신용까지 쓰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식으로 큰 미래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나는 삼성전자의 미래에 투자해야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그 박살이 났는데 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좀 현금화 시키다가
안정되면 다시 투자하라.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3억이 1억 5천이 돼서 현금화 시켰다가 네. 다시 올라가는 것 같네 해서 1억 5천에 다시 사서 네. 3억이 됐잖아요. 네. 그럼 1억 5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 예,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10억이 과세 기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어차피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네. 세금을 내는 대주주 과세 해당 요건의 해당도 안 종목이 되는데. 아니고요. 네. 근데 올라와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3억 천 정도로 끝났어요. 예, 예. 그것도 뭐 또 이렇게 합산을 해서 끝났을 수도 있고 예. 나는 3억 미만으로 맞춰놨는데 다른 분도 합산해서 또 3억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다시 본전온 거잖아요. 네. 본전왔는데 매입 단가가 15,000원으로 그러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예.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제 과세 제도의 문제점은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정작 궁금한 거는 어쨌건 대주주 과세 요건이 이제 완화되니까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 같고 그게 우리 주식 시장에 이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지금 추측이 예상이 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예. 보통 대주주 과세 요건 하면 네. 12월 연말 기준으로 주주 명부가 폐쇄가 되고요. 연말에만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돼요. 네. 연말에만 10억 미만, 3억 미만만 하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을 좋게 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슈퍼개미를 비롯해서 보면 주식을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몇십억에서 아. 한 종목을 몇백억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니, 한 종목을 몇백억이요? 예, 몇백억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그 몇십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12월 26일 날 하루 딱 팔았다가 예, 배당락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딱 사고 몇백억을 못 네, 하잖아요.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12월 초부터 팔다 보니까 12월 초가 주가가 망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내년부터는 11월 달에 팔아야지 하다 네. 보니까 11월 달부터 주가가 밀리고 빠지고. 나는 내년부터 무조건 10월 달까지만 팔고 11월, 12월은 주식 안 해 하면서 또 10월 달부터 팔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자꾸만 대주주 과세 요건에 의한 주가 눌림 현상이 네. 자꾸 좀 당겨졌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소부장 펀드부터 시작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예. 최근에 많이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많이 그런 빠진 요인 거구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그 달러화 대비 이제 원화 가치 계속 오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위안화하고 연동돼 있다 보니까 같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 정도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런 움직임은 또 별로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천억 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뭐 대세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글로벌하게 가장 단단한 성장을 이끄는 기업은 뭐니 해도 미국의 그 테크 주식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니까 예. 실제로 실적도 나니까. 네. 그래서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애플을 비롯해서 엔비디아 등등의 주가가 가장 먼저 강하게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실적 성장이 가장 가팔랐던 게 뭐 카카오 같은 거였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빅7 종목들이 이번에도 보면 다 이익 성장이 좋았던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 네. 따라서 올라가고 그런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이 글로벌한 스마트마니 입장에서도 일단 미국 주식 사고 뭐 등등등 했는데 네. 얘네들이 지난달에 1조 들어왔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제가 봐도 좀 비싸고 네. 워낙 위안화 강세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1,050원 정도까지 네. 빠진다라고 했는데 벌써 1,130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더 많이 빠졌어요. 빠졌더라고요. 네, 이게 1,255원 정도 할 때 제가 예. 내년까지 뭐 지수는 3,000,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얘기했는데 벌써 1,130원까지 빠지긴 했는데 네. 그 글로벌 스마트마니가 움직일 때 뭐 가장 먼저 보는 게 환 동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환 추세가 지금 위안화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7위안을 사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죠. 파우치인가 뭐 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6.6위안까지 와가지고 예, 저는 6.64 6.1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예. 6.1까지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의 위안화랑 원화 강세의 흐름을 예상을 해본다면 외국인은 들어오는데 조금
올 하반기부터 내년, 특히나 내년 상반기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다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총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반도체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다 합치면 450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가 돌아야 네. 예, 외국인이 의미 있게 돌아오는데 이 반도체가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이 상당히 이 다시 반도체의 사이클이 그렇죠. 도래하는 시기라서 네. 외국인은 그 그림을 보면서 예,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세는 네. 이제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내년 뭐 초반 정도 되면은 이제 반도체가 뜨면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귀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전망을 아주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내년에는 이제 뭐 코로나도 좀 좋아질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주가라든지 모든 게 좀 긍정적인 어떤 전망 기대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내년 뭐 벌써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시는 역시 그래도 기술주 언택트가 강할지 어느 섹터가 더 뜰지가 궁금한데 전통 산업주가 또 떠오를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전무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이 화학 쪽에 대한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화학이 좋아진다. 예, 네. 화학이 경기가 좋아지면 화학이 좋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아,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화학이 좋아질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제 그때 과거랑도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2009년도에도 보면 화학 정유는 안 된다는 얘기가 대세였었습니다. 그동안에 캐파 확장도 많았었고 네. 근데 화학이 주가가 올라오길래 제가 빠르게 탐방을 가서 그거는 실무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잖아요. 네. 그렇죠. 예,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왜 올라가지 해서 딱 찾아갔더니 하는 얘기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권의 화학 수요가 의외로 괜찮다는 거죠. 아. 그래서 캐파 증설된 부분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수요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년에 과연 그런 수요 회복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올해 굉장히 답답하셨잖아요. 네. 소비를 못해서 그렇죠. 예, 꾹 억누르고 있는 예. 소비들이 예. 예, 그래서 내년에 보면 그 억눌러진 소비가 막 폭발할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또 역사는 반복된다. 예, 그렇게 보고 일단은 경기 민감주. 그래서 또 조금 더 가까운 시절에는 이런 화학주가 돌아서고 이런 모멘텀이 언제 있었냐면요. 2015년에서 16년 넘어올 때 중국발 위기가 온다라고 막 엄청 난리 칠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15년에서 16년까지 실제로 홍콩의 지수가 14,000에서 7,000 가면서 네. 은행뿐만 아, 아니라 맞다. 증권사 지점에서 팔았던 예, 예. 그때 ELS들이 네. 다 예. 또 최근처럼 ELS들이 다 낙인되면서 마이너스 45% 50% 맞습니다. 그때 나갔대요. 중국 펀드 투자하셨던 분들 손해 많이 갔어요. 손해 많이 받고 그죠. 예. 그때 도이치방크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런 얘기 속에서 2016년 초에 유가가 26불을 찍고 돌아서는데요. 2016년, 17년, 18년 쪽까지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예. 글로벌하게 경기도 좋아지고 실제로 미국의 경기에 굉장한 바로미터가 되는 ISM 제조지수 같은 것들 다 올라옵니다. 네. 다 올라오고 또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 PPI 있잖아요. 예. PPI 같은 경우도 다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데 그때 제가 외국계 리포트를 이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이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리포트를 봤더니 거기서 했던 얘기가 2016년 8월달에 나왔던 JP모건 리포트였는데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돌아서고 있고 네. 아.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경기 소비재 중에서는 어떤 거 하면서 한국의 IT 대형주를 사야 되고 근데 17년, 18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아. 전망을 했었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걔네들은 굉장히 계량적이거든요. 네. 네. 예, 다 그런 과거에 그 퀀트 분석을 해서 이런 예상을 하듯이 그런 흐름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네. 예, 뭐 제 예상이 지금은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예. 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겁니까? 뭐 많이 올랐던 빅세븐은 저희 아침 회의 때 한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면 빅세븐의 성장성은
지속될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뭐 카카오 네이버 전자선거래 쓰고 카카오 이래 보다가 안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성장세는 지속되는데 네. 뭐가 달라지냐면요. 멀티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죠? PR PER, PBR. 네. 그러면 어닝에 대비해서 얼마를 곱해주느냐. 네. 내 순자산에 대해서 얼마를 곱해주느냐. 예. 이게 멀티플이잖아요. 네. 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100개 중에 성장하는 놈이 5개밖에 없다 보니까 네. 살 주식이 5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멀티플이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PER이 30배, 미국의 기업은 PER이 80배. 예. 네.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살 주식이 많아지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또 살 수가 있고 쟤도 살 수가 있고 예. 100개 중에 20개, 30개, 50개 이렇게 이익이 분산될 수 예, 있죠. 늘어나는 기업들이 생기면 얘네들이 멀티플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니 계속 이익은 나는데 왜 주가는 못 올라가지? 주가는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그런 현상들이 보면 이런 멀티플의 변화를 주는 주변주를 같이 봐야 되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개인분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는 좀 시장이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선 거거든요. 네. 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선 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빅7 한 섹터만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예. BBIG 뭔가 네. 딱 그것만 사면 되는데 이쪽으로 확산되면서 얘네들로 저희 기관 투자가는 실질적으로 포트를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이 주식들이 좋은데 왜 다른 것들은 빵빵 올라가는데 내 거는 못 가지. 예.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네.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좀 심해질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 증권사 리서치 자료도 조금 많이 확인을 좀 하시고 네. 예,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투자해야 되는 때가 왔다. 구체적으로 딱 어느 게 오를 것이다. 말은 BBIG 말고 빅7 외에도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 이 말씀을 계속 안 해주고 계시가지고 예. 방금 이제 화학도 말씀드렸고요. 예. 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4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쉐일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네. 뭐 조금만 올라오니까 최근에 그 리그 카운트라고 하는 네. 채굴기 있잖아요. 네. 이 채굴기 숫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리그 카운트 수가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160개가 깨졌었습니다. 아. 158개까지 갔다가 예.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올라니까 조금씩 다시 늘어나죠. 늘어나군요. 네, 그런데 지금 유가가 우리가 미국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해외 여행이 아직 안 이렇게 자유가 안 됐잖아요. 예. 아직 안 돼요. 여전히 지금 중국을 가면 중국에서도 격리해야 되고 예. 한국 와도 격리해야 되고 예. 이런 와중에 그 기름의 뭐 제일 업스트림의 제일 윗단에는 항공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항공유가 쓰이겠습니까? 비행기가 많이 예.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다시 크루즈가 운영이 되고 네. 비행기가 다시 이 셧다운 조치들이 완전히 다 풀리고 나면 엄청난 이 수요가 다시 늘어날 건데 네. 도산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 얼마나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무섭습니다. 아, 떠오르는 게. 인간의 기억은 네. 장기보다는 단기간을 더 기억한다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많이 망했기 때문에 그런 섹터를 투자하는 게 무서울 겁니다. 네. 그런데 구조조정이 많이 되면 반드시 그거는 산수처럼 또 돌아가거든요. 네. 네. 그렇죠? 캐파는 줄어들었고 네. 예. 수요는 회복하면 예. 장치 산업인 경우에는 네. 예. 수요가 늘어났을 때 장치 산업을 다시 캐파로 확장하는데 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레깅하는 타임에 주가는 음. 이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제가 세미 차화정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화학은 돌아서고 있는데 아직 네. 정유는 못 돌아서고 있지만 네. 예. 정유 같은 거 돌아서는 거는 내년 한 2, 3월 정도부터는 네. 정유 지식도 뭐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이 경기 민감주나 이런 거는요. 한 번 돌아서면 그냥 2, 300% 올라가는 게 예사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 바닥을 잡아서 사시지 마시고 네. 돌아서는 거 보고 사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죠. 조금 예. 5분 늦은 시계 전략으로 예. 확인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